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일수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고, 두 번째는 문학과 문학 연구를 증진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김일수 선생님께서는 학문 연구를 위해서 온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최소한 자기 삶을 걸지 않고는 학문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 김윤식 선생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한 사람 일생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 세계를 좀 엿보는 것, 이게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는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집중 그리고 연속 강좌, 지금 3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회를 통해서 김정철 선생님께서 이룩하신 어떤 학문의 경지들을 엿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씨 강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일생을 건 학문 세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을 이룬 학문 세계를 엿보는 것, 그리고 강연자에게는 그 세계를 독자들 그리고 청중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년 한 차례 연속 강좌와 그리고 단행본 강연, 단행본 발간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덕음의 경지 혹은 덕음을 한 것을 저희들이 듣는 그런 기회인데요. 그런 점에서 판소리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덕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판소리를 통해서 이것을 듣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선생님, 오늘 강연자이신 김종철 선생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로 학문 세계에 기여를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일생을 걸어오신 분야는 아마 판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철 선생님께서는 93년에 판소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저서와 논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해암학술상, 성산학술상 등을 수상하시고 다양한 학회, 특히 판소리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정철 선생님의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김윤식 선생님의 정신을 또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종철 선생님을 자리로 모셔서 바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제가 제1회 김윤식 강좌의 강연자가 된 것은 저 개인에게는 무한한 영광입니다만은 이 선생님 존함을 걸고 하는 강좌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초석을 제대로 놓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하고 이래서 이 강연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이 제1회 강연자가 된 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어교육연구소에서 이 강좌를 운영을 하게 되고 제가 국어교육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것이 첫 번째 이유 같고
둘째는 제가 학부 때 김유시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선생님 한국 근대문학의 이해라는 과목의 TA로 제가 3년 반 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배웠습니다. 그 인연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 연구실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배운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자료를 다루는 선생님의 태도와 그리고 열정이었습니다. 선생님 학교에 나오시면 거의 매일 어떤 자료를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우리 중앙도서관만이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다른 개인 사설 문고 이런 데를 제가 아주 여러 번 자료를 찾아 다녔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을 선생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그 자료가 있는 걸 알아오시는지 궁금하고 보통 국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이런데도 정말 귀신같이 그 자료가 어디 있다는 걸 아시고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대학원 과정 내내 심부름을 하면서 자료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자료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일종의 신념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도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면은 논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또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영성한 자료를 가지고 긴 시간의 역사를 복구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대학원 때 그 선생님께 배웠던 것을 자꾸 떠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끝이 제가 제목을 판소리가 걸어온 길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밋밋해서 밑에 부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올해 세 번째 강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판소리의 길이라고 한 거는 판소리의 역사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 4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자리에 또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는 판소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간단하게 이 제 강연을 듣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판소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판소리 장르 규정입니다. 이 판소리 장르 규정도 60년대, 70년대 내내 국문학계와 연극계 또 국악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대체로 그걸 종합하면은 판소리는 창자, 소리꾼이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서 장편의 이야기를 노래와 말과 이 판소리 특수 용어로는 안일이라 그럽니다. 기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몸짓, 느름새라고 하기도 하고 발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로 연행하는 그런 공연 예술이라고 대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의를 하면서 이게 국악하는 분들이나 연극하는 분들이나 문학하는 분들이 다 자기들 관점에서 판소리 장르를 규정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소리는 17세기에 등장했다고 추정되는데 17세기에 판소리 자료는 없어요, 사실은. 다만 18세기에 춘향가가 한시로 정착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당한 전파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서 늦어도 17세기 후반에는 판소리가
등장해서 불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오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흔히 판소리를 유파별로 나누는데 중고재, 동편재, 서편재 등으로 나눕니다. 중고재는 보통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소리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말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 즉 오늘날보다는 좀 옛날인데 아주 옛날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옛날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옛날 소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대적 소리들을 다시 나누어서 동편재, 서편재입니다. 동편, 서편도 이게 지역 개념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우리가 동인, 서인 하듯이 이렇게 나눈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동편재라 그러면은 주로 남원 운봉과 같이 전라북도와 그리고 경상도 서쪽 지역에 많이 이제 이 소리가 불리고 받아들여지고 서편재는 광주, 나주 이런 쪽입니다. 전라도 서남 쪽에서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서라는 개념으로 나눈 걸 볼 때는 아마 전라도와 경상도 쪽의 소리꾼들이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동서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방위 개념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좌우로 나누거든. 경상좌도, 경상우도, 전라좌도, 전라우도 이렇게 나누지 동서로 나누지 않는데 동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그 지역 내부에서 스스로 분별하기 위한 용어가 이렇게 생겨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음악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사설도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특히 명창들은 자기들이 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장기 노래를 개발했는데 그걸 판소리 용어로는 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판소리는 19세기 중엽부터 약간 이제 변화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판소리가 12마당까지 불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12마당이었다고 하기는 좀 곤란한 게 뭐 12가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노래들을 모을 때 12편으로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으로 많이 불리던 소리가 12마당까지 됐는데 이게 19세기 후반부터는 약간 인기도에 의한 차이가 나면서 20세기 이후에는 5마당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5마당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까지도 그런 대로 향유청들이 있어서 공연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해방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쇠퇴해서 1964년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0세기에 와가지고는 소리꾼들이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창작 판소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창작 판소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12마당 또는 지금의 5마당에 필적할 만한 그런 소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판소리가 이제 우리 이 문학과 예술 문화에 끼친 영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대 이전에 우리 문학과 예술 중에서 특히 조선 후기에 등장한 문학과 예술 중에서 판소리만큼 우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예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소리는 20세기에 극장을 만나면서 창극이라는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창극은 우리의 전통극이 아니고 사실은 근대극입니다. 이게. 근데 워낙 옛날 소재를 가지고 판소리 창법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전통극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근대극이죠. 예, 사실은. 그다음에 이 우리 국문학 특히 이제 소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 소설 중에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항목을 설정을 하고 그게 다 판소리에서 나온 소설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고전 소설의 아주 중요한 흐름을
형성을 했고, 우리 고전 소설이라 그러면은 대표작이 구운몽하고 춘향전인데 이 춘향전이 바로 이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오면은 예술들끼리 서로 상호 영향 관계를 주고받고 교습을 많이 하는데, 판소리 한 대목을 가야금에 얹어서 부르는, 즉 가야금 연주자가 연주를 직접 하면서 판소리 한 대목을 부릅니다. 이건 판소리 창법하고는 달라요. 그걸 이제 가야금 병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무형문화재로 지금 설정되어 있어요. 물론 판소리 고법도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가 인기가 많으니까 판소리의 어떤 대목을 축약해 가지고 부르는 잡가가 나왔는데, 소춘향과 같은 이런 잡가들도 이제 파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우리의 이 기악 예술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예술이 산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야금 산조, 검은고 산조,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악기의 산조가 파생됐는데, 이 가야금 산조와 검은고 산조도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산조의 대목 중에는 판소리 가락이 디악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 연구가들은 판소리를 즉 말로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 음악을 기악으로 전환시킨 것이 산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는 그 주장이 대세를 이루어서 저도 그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또 그 반론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판입니다. 판소리 역사 연구에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를 그냥 골라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판소리의 기원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은 이 17세기에 등장했다고 보는데, 이게 구체적인 문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판소리 창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설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만들었느냐, 음악은 또 그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또는 공연 방식은 또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게 이제 다 하나하나 문제거리입니다. 제가 학부 때 저희 과에 계셨던 이두연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판소리는 고수 한 명과 명창 한 명, 단 2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예술이다. 그래서 기존에 이두연 선생님이 연극 전공이시니까 기존에 이 소학지와 같은 그런 연극을 하고 공연하던 이 그룹들이 단체를 유지해서 공연을 하려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불리하기 때문에 이 창자 한 명과 고수 한 명으로 구성된 이 팀이 분화되어 나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굉장한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중엽 이후에 12마당에서 왜 5마당으로 축소되었을까? 이것이 굉장한 논쟁거리가 되어서 저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이게 한동안 핫 이슈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고창에 향리를 지낸 신재효라는 분이 19세기 후반에 판소리 후원을 하고 판소리 사설을 자기가 개성적으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이런 아주 특이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판소리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아주 큰 연구거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판소리 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소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새로운 소리를 더 만들어내야 되느냐, 또는 창작 판소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런 논쟁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에 이런 쟁점들을 조금씩 이제 아우르면서 4월 동안 강연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판소리 창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내일은 판소리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 공연을 해온 것들을 제가 판소리 생태계라는 이런 이제 용어를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재정리해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은 판소리 문학 중심으로 하되 20세기 판소리, 창작 판소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판소리 창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종의 새로운 기원에 대해서는 뭐 돌연변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만은 우리 이 예술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제 평지 돌출식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도 있을 수 있고, 기존의 것에서 뭔가 파생되어 나오거나 분화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노식이란 분이 이 처음 판소리 최초의 창자가 누굴 거라는 주장을 과감하게 하셨어요. 이분은 판소리 전공자도 아니고 사실은 사회운동가입니다. 3.1운동 때 우리는 기미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분만 기억하지만은 실제로 서울에 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난 다음에 일제 경찰에 의해서 구속된 사람은 48명입니다. 이 48명 중에 한 분인데요. 중도 정치운동을 하시다가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 출신인데, 이분이 일제 말기에 판소리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한 업적을 내셨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 조선 창극사입니다. 그 당시는 판소리를 다 창극이라고 그랬어요. 예. 전도성이라는 이 전라도 광대한테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전도성이라는 이 광대가 말하기를 소리꾼들이 소리를 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역대 소리꾼들을 쭉 이름을 쭉 나열을 한다는 거예요.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장기 노래를 하나 불러요. 이를 소리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계통이 이렇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이 우리 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은 판소리 창자들의 이 과거 역사를 계속 되풀이 기억을 하고, 그러면 자기 위상이 뭐다라는 걸 이제 밝히는 그런 특이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 전도성이 선배 명창들이 그러한 소리풀이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두 명창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한담과 결성 충청도 결성입니다. 결성의 최선달이다. 최선달은 이름이 아니죠. 선달이라는 이제 그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주 언급했으니까, 그래서 정도식이 보기에는 판소리 창자의 효시는 이 두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후대에 이름난 명창들을 가지고 시간을 추정해 보니까 17세기 말립에서 18세기 초엽 인물로 추정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처음으로 판소리 창자의 시초 인물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 연구자들이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한 거죠. 갑신완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1824년에 판소리 창자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이 조직을 우리가 결성했으니까 정부가 이걸 인정해 주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해라고 해서 이제 한 게 완문입니다. 완문이라는 게 보통 이제 뭐 일종의 조직체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이거를 인정해 달라고 이제 관청에 신청해 가지고 인정을 받는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문서 뒤에
신청자 명단에 하은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하은담이 바로 그 앞에 본 하은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미 연도가 이미 1824년에 생존해 있는 사람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충청도 목천 억지에 보면은 하한돌과 하도리 형제가 광대로 유명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하한돌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또 추정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충청도 결성의 최선달은 누군가 또 이제 이 자료를 제일 열심히 연구하신 분은 김동욱 선생이신데, 김동욱 선생이 충청도 홍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지역이니까 자주 가셨는데 최선달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충청도 결성이 결성농료라고 하는 민요로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름 난 데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최선달 우리가 찾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지고 이 결성에 있는 이 최씨 집안을 찾아보니까 뭐 선달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닐까, 최예운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데, 뭐 시기상 비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8세기 후반에 주로 살았던 분인데, 이미 춘향가가 1754년에 충청도 목천에 있는 살았던 유진안이라는 양반이 춘향가를 듣고 한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설사 최예운이라는 분이 최선달이라고 할지라도 최초의 판서리 창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노식이 언급한 두 사람 중에 최선달은 이제 만약에 최예운이라면 탈락입니다. 근데 이제 하한담은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분이 또 어디 문서에서 나오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는 이 판소리 창자를 추정하는 거는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7세기에 판소리 창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이든 뭐 다수이든 소수이든 관계없이 17세기 전반기든 후반기든 판소리 창자라고 할 만한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이냐, 아니면 기존의 어떤 존재가 돌연변이식으로 뭐 이제 파생해서 생겼느냐, 변이가 나왔느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소리 창자의 기원을 판소리 단독 연행의 기원하고 관련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고수 한 명과 창자 한 명이 공유하는 이 방식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20세기 이전까지 판소리의 연행 형태들을 보면은 단독 연행, 즉 창자하고 고수 단 두 사람이 이제 공연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줄타기하고 합동 연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전문 흥행 예술들, 즉 기악 연주 또는 가곡 같은 걸 부르는 성악 이제 공연, 춤, 그런 인형극, 또는 오늘날 코미디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이런 것들과 합동으로 연행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전문 흥행 예술들과 합동 연행하는 것은 대체로 19세기 중후반에 서울의 중인층들이 자기의 집에서 놀거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시조 인물로 유명한 안민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효감 이런 사람들이, 또는 이제 기방에서 또는 큰 대형 음식점에서 이렇게 노는데, 이때는 판소리가 단독 연행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줄타기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논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판소리 단독 연행으로서 제일 유명한 그림은 우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평양의 그림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 여러 병풍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가끔씩 우리 박물관에 이걸 전시를 해요. 이게 이
병풍을. 여기에 지금 여기 안 돼서 그런데 여기에 제일 가운데 오른쪽에 고수가 북을 치고 있고 왼쪽에 부채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판소리 창자입니다. 근데 이름을 적어놨어요. 모흥갑이라는 사람이다. 모흥갑은 굉장히 유명한 뭐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판소리 19세기의 4대 명창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요게 이제 말하는 단독 연행인데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날 공연의 주빈 자상객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그날 물 준 거죠. 돈을 내는. 그 다음에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뭐 초청받지 않은 사람도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요 제일 끝에 요 엿장수가 엿도 팔고 굉장히 이제 인원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이 단독 공연 장면 그림들도 있습니다만 판소리가 줄타기와 같이 하는 공연이 있어요. 밑에가 이 줄타기입니다. 줄을 이제 이 새끼줄 위에 줄 위에 이제 이 줄타기 명인이 서 있고 밑에 부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줄타기를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줄타기 예능을 보이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음악 반주를 하는 사람들. 요게 동시에 벌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 민화가 각각 다른 시간에 벌어진 걸 한 장면에 보통 그리기 때문에 위에가 이제 판소리 공연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창자고 왼쪽에 고수가 앉아 있고 쭉 둘러서 판소리 감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1857년에 해홀레도 결혼 6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이 판소리 창자하고 줄타기 하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공연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가 줄타기하고 상당히 동업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까지 이 판소리가 줄타기하고 합동 공연한 사례들을 제가 이제 여기 제시하겠습니다. 심능준이라는 무반인데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낼 때 황해도 해주에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판소리 창자하고 이 줄타기를 불러서 공연한 기록들이 있어요. 방만춘이라는 유명한 이 명창하고 제인 줄타기 하는 사람이죠. 김창복 등을 불러서 줄타기와 노래 한바탕을 들었다. 이때는 노래를 이제 가사 이때가 184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94년 가보기획인데 박시순이라는 이 양반이 요새가 부성지 요새가 청와대 수석을 하다가 하직되어 가지고 환경도 홍은에 기양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이제 왕에 가까이 있는 신하고 뭐 큰 문제가 없이 왔기 때문에 기양살이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이 판소리 광대 이 공연하는 것도 여기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충청도 청주의 소리꾼 이창훈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창훈과 충청도 보인의 제인 박상근이 와가지고 춘향가하고 줄타기 하는 걸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두 달 뒤에 또 이제 늘어납니다. 이창훈과 김봉학도 이제 다른 기록에 나오는 소리꾼입니다. 제인 박상근하고 방재원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김봉학하고 방재원 팀이 또 합류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봉학이 흥보가 한바탕을 하고 이창훈이 뒤에 또 소리를 이어서 하고 즐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세기 말까지 판소리 공연과 줄타기 공연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소리와 줄타기 합동 공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걸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홍도가 그렸다고 추정을 하는 평생도 뭐 조선시대 양반들이 꿈꾸었던 가장 좋은 인생
그리고 과거에 합격해서 무슨 벼슬을 하고 아주 늙어서 은퇴하고 뭐 결혼 60주년 행사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꿈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폼 잡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게 3일 육아입니다. 3일 육아는 뭐 이제 오래된 풍습인데 조선시대 내내 있었고 과거가 있는 때까지는 1894년에 과거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으니까 1894년까지 이 육아는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 합격자입니다. 의사화를 이렇게 쓰고 있고 요 앞에 요 붉은 옷을 입고 모자 위에 이렇게 꽃을 꽂고 부채를 든 요 세 명이 바로 광대입니다. 광대. 요 세 명이 광대가 이제 과거 합격을 축하하는 의식을 이제 행할 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의식을 행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사당에 참여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또 축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성성장구해서 뭐 영의 정도 지내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이제 부추기는 그런 말 덕담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앞에 이제 이게 사면육각입니다. 앞에는 풍악을 울리고 가는 사람. 여기 죄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죄인이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죄인의 복장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서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유덕공이라는 분이 19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했던 분이 이 서울의 여러 가지 풍속을 기록한 책에 이 3일 육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진사에 급제하면은 합격장 흰 종이에 써주기 때문에 백패라 그래요. 예. 합격장을 받고 방방이라 그러는데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장을 받고 그럼 육아를 하는데 세악수 아까 본 그 악대입니다. 악대. 광대와 죄인을 대동한다. 반드시 이게 대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이 팀이 서울에 와가지고 과거 합격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33명이 나오면 33팀이 있어야 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서울에 오는 거죠. 광대는 창우다. 비단옷에 누런 초립을 쓰고 채발을 꽂고 공작선을 들고 마구 춤을 추며 익사를 떤다. 이렇게. 즉 배우, 무용수 역할도 하고 즉 코미디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줄을 타고 제주를 넘는다. 광대하고 죄인이 같이 이제 여기에 공동 말하자면은 공연을 하는 거죠. 유덕공 기록이 뭘 뜻하느냐 하면은 광대와 죄인이 합동 공연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광대가 노래 부른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안 부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능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광대는 창우다고 하는데 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로 노래와 춤을 뜻하는 겁니다. 노래와 춤을 주로 말할 때는 창이라 그러고 연극을 할 때는 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라 그러죠. 배우 할 때 우자가 여기서 나온 건데 우는 연극과 관련해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우는 노래, 춤, 연기를 다 하는 예능이를 한꺼번에 말할 때는 창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유덕공은 이미 그런 뜻에서 노래 부른다라는 걸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자, 과거 급제자의 육아는 조선시대 내내 지속된 풍습이고 3일 육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서울 시내에서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자는 본인 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방 사람은 지방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합니다. 이게 도문연이라는데 지방 잔치를 하면은 경장에서 그 지방의 관청에서 합격자를 초청해가지고 뭔가를 또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다음에 합격자는 자기 선산에 가서 자기 조상 묘에 합격했다고 고합니다. 그걸 소분이라 그래요. 묘소에 가서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럼 그 묘소 밑에 줄을 걸고 이 줄타기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4년 때도 했다고 유명한 춤꾼인 한성준이 자기가 그때 1894년에 누구의 그 과거 합격 때 충청도 어디 가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문희연이란 건 뭐냐 하면은 기쁜 소식을 듣고 벌이는 잔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문희연은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뭐 그 합격자의 선생이나 친척이나 그 고을의 관리나 이런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아주 굉장하게 벌이고 돈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굉장한 돈을 많이 들어야 되는
근데 이때 이제 18, 9세기에 판소리 창자를 불러서 공연하는 것이 대유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강대와 제인이 연행문화 차원에서는 동일 집단의 성격을 이제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상의 검토에서 보면은 판소리 창자가 창우 집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미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시고 제가 새삼스러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주장을 더 이제 좀 저는 지지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창우 집단에서 나왔다면은 판소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창우 집단이 새로 개발한 공연 레파토리일 가능성이 높지요. 창우 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부르는 판소리를 창우 집단이 받아들여서 자기들 공연 종목으로 했다면은 창우 집단이 아닌 판소리 부르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17세기에 그래서 창우 집단에서 판소리가 나왔으리라고 하는 추정은 이 유진안이라는 분이 전라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이 춘향가를 가사 200구라는 장편 한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추정하면은 18세기, 17세기 늦어도 후반에는 등장했으리라고 봅니다. 유진안은 청정도 목천에 있는 고흥유씨 집안의 분인데 위로는 유명한 어우 유몽인 집안이고 밑으로는 근대의 유관순 집안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부르는 열사가라는 창작 판소리가 있으니까 이 목천에 고흥유씨 집안은 판소리와 이래저래 인연이 상당히 깊은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세기 자료를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18세기 자료를 검토하고 17세기 자료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세기 말엽이나 19세기 초엽에 우춘대라는 판소리 명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록상 알 수 있습니다. 이 19세기 판소리 명창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춘대라는 명창이 서울에서 굉장한 이름을 떨치는 명창인데 이 사람의 소리를 누가 이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게 하나의 관심거리인데 이 송흥록이라든가 고수관이라든가 모흥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춘대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우춘대의 대표 소리는 심청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화초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심청이 용궁에서 나올 때 연꽃을 타고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지나가던 배에서 뭐 이야기에 보면은 원래 심청을 인당수에 빠뜨리고 간 그 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사를 남쪽에 남경까지 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바다에 떠 있는 연꽃을 보고 그걸 건져왔는데 그 당시 황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연꽃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 가꾸는 이 꽃밭을 노래하는 부분이 이 심청가 중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초타령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춘대라는 사람은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엽에 활동한 그런 유명한 명창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미 명창으로서 이름 나 있으니까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앞선 사람.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이나 18세기 초엽에 활동했던 사람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학계에서 잘 언급되고 있는 석북신광수라는 유명한 시인의 시에 제원창선, 원창의 부채에 써다 이런 뜻입니다. 원창의 부채에 시를 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원문은 인용하지 않고 제가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붉은 부채를 탁 치고 그러니까 그 원창이 입고 있는 한삼 소매가 너울너울한다. 이 공연 장면을 이제 소리하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우조 영사는 이 시대의 독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조로 부르는 영산이냐 아니면 우조와 영산이냐 이게 이제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우조와 영산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영산을 우조로 부른다라는 것은 이게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영산이라고 하는 건 원래 불교에서 나온 영산회상이라는 건데 가사 자체가 상실된 지 오래됐어요. 노래 부른다는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이 말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기악으로만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산은 그 불교 음악의 영산일 리가 없고 또는 이제 기악 검은고나 이렇게 연주하는 영산 도돌이일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까 뭔가 다른 소리일 거고 그걸 굳이 우조로 불렀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 뒤에 기록에 보면은 명창들을 이야기할 때 우조 계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우계면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우조와 영산을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곡창 같은 거 또는 뭐 시조창인지 시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광수 자기하고 원창이 헤어질 때 아쉬워서 춘명곡이라는 노래를 하나 더 부르고 춘명곡은 뭐 기방에 찾아가지고 기생하고 노는 그런 노래입니다. 춘명곡을 하나 더 부르고 꽃 지는 이 시절에 뭐 복숭아꽃 지는 시절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강 건너 돌아가네. 이게 1750년에 쓰여진 한시입니다. 이 원창은 이제 신광수가 진사급제를 하고 3일 육아를 할 때 거느렸던 광대입니다. 근데 이 신광수가 너무 가난하고 또 진사벼슬을 했으니까 바로 진사를 했으니까 바로 벼슬도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공연을 했는데 대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 행하라 그러는데 대가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붉은 부채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를 써줬어요. 이게 이제 대가로 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연이 굉장히 유명한 사연이 됐어요. 그리고 이 원창이라는 광대도 부채의 시를 받은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광수는 39의 진사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신광수는 이미 청년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시인으로 알려져 가지고 신광수가 서울에서 아마 한성시 예비시험 합격을 했을 때 쓴 관산육마라는 유명한 그 시가 있는데 이게 그날로 서울의 기성방에 전해져 가지고 거기에 악곡이 붙어 가지고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산육마는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그 신광수가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고 또 과거체 시를 굉장히 잘 썼다고 하는데 정작 본 시험에는 운이 나빠가지고 39에 겨우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굉장히 문화계에서는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19세기에 이 문인들이 이 사연을 기록을 했어요. 홍한주라고 하는 분이 지수연필이라는 곳에 이 사연을 기록해 놨고 또 조재섬이라는 분이 송남 잡지에 이걸 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조재섬이라는 분이 기록한 게 더 이제 이게 아주 우리 이 연구하는데 문제거리입니다. 조재섬은 일종의 백과사전적인 책입니다. 송남 잡지가. 여기에 우리 문학과 관련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런데 영산이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영산과 관련된 기록들을 쭉 4가지가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영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산이다. 거사국이라 그래요. 거사국. 거사국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실크로드 쪽에 있는 산일 것 지명일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산인데 뭐 마치 불이 타오르는 그 모습이고 뭐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것도
누구 자료에서 가져왔느냐 하면은 이수광의 기록에서 따왔어요. 이것도 이수광의 기록에서 따와가지고 영산 설명을 했어요. 영산이라는 말의 기원이 뭐냐 하면은 서역에, 불교에서 말하는 서역에 있는 나라 이름, 나라에 있는 산 이름이다. 산 이름. 그런 다음에 그런데 지금은 그 산 이름으로 안 쓰이고 음악에 쓰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은 타령초래, 타령을 할 때에 제일 앞에, 초래 앞에, 타령을 할 때 제일 앞에 부르는 거를 영산이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타령을 할 때, 이 타령이 뭐냐? 저 같은 사람은 뭐든지 판소리로 보이니까 일단 무조건 타령, 판소리라고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거 타령이다, 판소리다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타령이 판소리냐 아니냐 이제 시비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타령의 첫 부분을 영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요 뒤에 제가 볼 때는 타령의 첫 부분을 영산이라고 하는 사례가 뭐냐? 그리고는 이 원창의 시를 즉 신광수의 시를 들어놨어요. 앞에 말한 성광수의 시를 들어놓고는 그 다음에 뒤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그 뒤에 즉 신광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원창이란 이 소리꾼이 내원의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임금 앞에서 타령을 했는데 타령이라고 적어놨어요. 임금이 무슨 원창이 들고 있는 붉은 부채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부채가 뭐냐? 보통 흰 부채를 들고 있는데 붉은 부채를 들고 있는 뭐냐? 그러니까 이 부채가 신광수한테 받은 부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임금이 그 신광수 요새가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뭐 벼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벼슬을 해라 이렇게 벼슬. 그래서 신광수가 이 광대덕에 벼슬을 하게 됐다.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이거 이렇게 이제 이걸 적어놨어요. 이렇게. 원창이 임금 앞에 가서 뭘 불렀을까? 우리가 무슨 장타령이라든가 이런 거 불렀을 리는 없을 거고, 타령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판소리일 거다 이렇게 보고 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조제삼의 이 기록입니다. 이 임금이 신광수와에게 벼슬을 내렸다라는 일화까지 적은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백호임제라는 또 유명한 시인의 시를 하나 떡 들고는 그 시는 풍자시입니다. 풍자시. 풍자시인데 무슨 풍자시냐 하면은 백호임제가 영남에 갔더니 어떤 큰 강에 영남의 어떤 수령이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서 풍악을 울리면서 즐기고 있더라. 근데 그날이 국기일 즉 뭐 왕이 작고한 날이거나 왕비가 작고한 날이거나 이런 국기일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수령들은 그날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조심하고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방 수령이 뱃놀이를 하느냐 이런 걸 비판하는 풍자시를 하나 썼어요. 그런 다음에 조제삼이 해설을 해요. 해설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이 수령이 뱃놀이 하면서 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영산도두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산도두음. 영산도두음이 뭐냐 이제 음악하는 어떤 분의 논문을 보니까 이게 영산도들이다. 도두음은 영산은 그 영산이고 도두는 도들이 환입 우리가 말하는 도들이 되돌아가는 원래 행거로 돌아가서 다시 또 연주하는 영산도들이일 거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악이기 때문에 풍악을 울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산도들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영산 항목이니까 영산 하면 이렇게 판소리 단가로서 영산 항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악곡 영산도들이 영산이라는 이름을 쓴 도들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시를 들었어요. 김명원이라는 양반이 기생한 때 준 시를 들었어요. 이건 영산과 관계없어요. 영산과 관계없는데 이상하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내용은 연인 두 사람이 남녀가 밤새 정을 나누었는데 정이 미진한데 벌써 날이 새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우리 또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이거를
또 원문을 인용을 해놓고 이게 지금 우리 시조도 있어요. 양인심사 양인지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이 안다라는 그런 우리 뭐 그림에도 많이 나오고 화제로 그래놓고 저 조자삼이 해설하기를 이 시가 지금은 타령과 파영곡의 끝에 불린다 이렇게 적었어요. 타령 파영곡 이거 제가 대학원 때도 보고 그런데 그때는 이거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자료를 자세하게 엄밀히 안 하고 앞에 있는 타령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논문 쓰고 말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하면서 다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언급이 여기 있어요. 이게 또 아까 마찬가지, 아까 우조영선하고 똑같아요. 타령과 파영곡, 타령과 파영곡 두 개냐 아니면 타령으로 부르는 파영곡이냐. 근데 파영곡이라는 건 원래 잔치를 끝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잔치를 끝낼 때 뭐 꼭 그걸 타령으로 부를 일은 없는 거죠. 이게 타령, 그때 타령이라면 저 창법을 말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령과 파영곡, 파영곡이라는 건 어떤 잔치에나 다 있게 돼 있어요. 파영곡을 아래라, 이제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노래를 하나 불러요. 마지막에 부르는 게 파영곡이 전 잔치를 파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파영곡의 마지막에 이 김명원의 시가 노래로 많이 불린다. 한시로 불리는 게 아니라 시조로 바뀌거나 다른 노래로 바뀌어가지고 이 구절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타령의 마지막에도 불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맞지 않을까. 이건 제가 오늘 처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더 중요한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조제삼이 이걸 영산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 왜 이걸 붙였을까 하면은 제일 앞에 타령 초래를 타령 첫 부분에 타령을 할 때 먼저 부르는 노래가 영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타령 끝에는 뭘 부르느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게 타령의 끄트머리에 부르는 게 바로 김명원의 이 시다. 김명원의 한 시가 즉 시조로 지금 시조도 있어요. 시조도 있고 다른 또 노래로 불리니까 그게 즉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오늘 신나게 놀았는데 다음에 또 우리 언제 한번 모여서 놀까 이렇게 뜻을 전해서 부르는 것이요. 연인들끼리 우리 오늘 헤어지는데 언제 다시 만날까? 를 우리 오늘 좋은 사람들끼리 오늘 신나게 놀았는데 우리 다시 언제 모여서 또 한번 놀까? 훗기약을 하는 노래로 이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른다. 이게 그렇게 해야 이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소리도 제가 앞에서 박시순이라는 사람이 함경도 홍원에서 소리를 하는 기록을 보면은 아침에 시작을 하면은 저녁까지 놀아요. 저녁에 시작하면 새벽 2시까지 축시라고 해요. 축시에 끝난다고. 축시가 뭐냐면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부른다 그러면은 새벽까지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꼭 마지막에 이제 놀이의 마지막 행사를 하는 거죠. 그게 파영곡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놀이의 관습은 20세기 초에 서울의 극장에서 판소리 사람들을 대여해 줄 때도 임대 시간을 정할 때 낮이면은 저녁까지, 밤이면 새벽까지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게 오래된 관습인 거죠. 그러니까 뭐 최소한 6시간 이상은 논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파영곡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만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제삼은 신광수의 시에 나오는 영산을 판소리 단가로 이해를 한 겁니다. 물론 뭐 신광수가 영산을 겉어서 썼느냐 또 이렇게도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뭐 아니라고 우리가 제가 말할 근거는 뭐 없습니다만은 19세기 문인들은 판소리 단가를 영산선성이라고 그랬어요. 즉 영산으로 먼저 부르는 소리, 먼저 부른다는 건 앞에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앞에 부른다.
원래 춘향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영산선성이라 했어요. 지금은 영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단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사는 타령이라는 항목을 또 두어요. 영산이라는 항목 외에 바로 그 음악 항목 하위에 영산 항목이 있고 타령 항목이 있어요. 타령 항목에 이렇게 타령의 유래를 설명을 했어요. 부채를 칠며 길게 엎는다고 해서 민간에서 타령이라 한다. 타령인데 자기식으로 말하자면 이 영자는 한자식으로 자기가 바꾸는 그런 거죠. 타령을. 우리나라에서는 창우를 민간에서는 창부라 하고 또 광대라고도 한다. 이 사람 이제 배우보다도 소리꾼으로 더 많이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춘향 타령, 춘향인데 춘향입니다. 춘향은 다른 본에는 이 송남자찌의 다른 본에는 양을 향으로 고쳐놓은 것도 있어요. 춘향 타령을 어떤 친다. 즉 이때 이미 춘향 타령이 판소리 중에 최고 소리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원창의 영사는 판소리 단가로 봐야 이제 합당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자료가 19세기 말엽에 활동한 장자백이라는 유명한 명창이 또 있습니다. 뭐 소리를 잘해가지고 무슨 명예직으로 벼슬까지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19세기 말엽에 오면은 왕이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명예로 벼슬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장자백의 춘향가하고 20세기에 활동한 이선유, 경상도 진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명찰이고, 박봉술은 동편제의 유명한 명찰인데 근대에 20세기 후반까지 활동했던 분인데 구례 출신의 동편제 명창입니다. 이분들의 춘향가에 보면은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광수의 이 시에 두 구절이 들어있어요. 신광수에 어떻게 해서 이 신광수의 이 한시가 판소리 가사로 들어갔는가? 이거 정말 참 흥미로운데요. 어디냐 하면은 이제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으로 내려올 때 농사 짓는 농부들이 이 농부가를 부르던 장면이 있어요. 농부가를 쭉 길게 부르는데 농부가 안에 이게 이제 여기 들어앉아 있어요. 농부가 안에. 창가 묘무는 기생이 할 일, 노래 부르고 춤 잘 추는 거, 묘무는 춤을 잘 춘다 이 말이죠. 묘한 춤이니까. 노래 부르고 춤 잘 추는 건 기생이 할 일이고, 도홍선타 한산비하니 우조영상 절성, 이게 신광수 시의 기구하고 기성 두 구절입니다. 도홍은 붉은 복숭아 꽃같이 붉은 부채고 이걸 친다는 말이죠. 한삼은 이제 우리 있는 소매고, 우조영산 절성이 우조와 영산이 아주 최고의 드문 소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즉 이 말은 신광수로부터 이렇게 평가받은 원창을 말하는 거예요. 원창을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요. 우조영산 절성이다. 그래서 우조와 영산에서는 전국 최고다라고 이런 평가를 신광수가 했다. 그런 평가를 받은 영창은 그와 같은 영창 같은 일은 가객 광대 등이 할 일이다. 우리는 원창과 같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유명한 그 창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후대의 판소리 창자들은 원창을 자신들의 선배로 알고 있다.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게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판소리 광대의 사설에 들어가 가지고 이걸 계속 19세기, 20세기의 판소리까지 전해졌다고 보기 어렵지요. 이게. 그래서 원창은 이 3일 육아에 동원된 창우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광수의 육아 때 등장한 사람이니까 창우인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창 쪽에 장기가 더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창이 이제 창우의 본래 노래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말하자면 춘명곡도 부를 줄 알고 아까 춘명곡을 헤어질 때 불렀다고 했거든요. 춘명곡도 부를 줄 알고 우조와 영산도 부를 줄 아는 이런 인물인 거죠. 이게 원래 이 그 창우 중에서 창의 하는 일은 무슨 사당 참례나 할 때 덕담을 하고 말하자면 성승장구에서 출시하라든가 또는 뭐 조상덕으로 이 사람이 과거에 합격했다든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주 임무입니다. 주 임무인데 이거 외에 이제 다른 노래의 장기를 개발한 거는 뭐냐 하면은 문의연 같은데 잔치 때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잔치 때 노래를 부르는 종목들을 개발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원창은 굉장히 유명한 소리꾼으로 이름을 날렸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광대들의 소리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앞에 이 문인들의 기록에 남은 거는 신광수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신광수란 유명한 문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뒤에 다 문인들이 백호 임재와 같은 유명한 시인의 노래하고 신광수의 노래하고 이게 이제 같이 여기 김명원의 노래하고 같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 뒤에 이제 광대들의 소리에 들어온 거는 이런 문인들과 관계되기보다는 자기들의 유명한 선배로서 기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양반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고 봐야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조자삼은 타령을 즉 판소리 즉 공연의 첫머리에 부르는 단가를 영산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앞에 타령을 제가 판소리라고 하는 건 바로 뒤에 타령조에 춘향 타령, 토끼 타령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물론 뭐 다른 타령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타령이란 말이 굉장히 여러 장르에 두루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특정 장르 용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장르를 범칙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컨대 잡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잡가는 엄밀하게 특수 장르로 말할 때는 서울의 청파동에 있는 사계축이라는 집단하고 평양의 날탕패라고 하는 집단이 불렀던 노래를 잡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판소리조차도 잡가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건 잡스러운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악이 아닌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는 뭐 통틀어 잡가라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잡가라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특수 집단이 부르는 노래를 잡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이 용어가 특정 장르를 지칭하느냐 아니면 여러 장르를 범칭하느냐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문맥상 조제삼이 타령이라 했을 때는 앞에 영산하고 붙여서 타령이라 했을 때는 판소리임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소리 공연 끝에 화영곡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게 김명원 시다라고 이게 새로운 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판소리 학계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원의 시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시조가 있고 시조 외에도 다른 노래도 있어요. 이 김명원의 시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조제삼 당대에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허두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판소리 본 노래를 부르고 그거를 송만재라는 사람은 본사가라 그랬어요. 본사가. 본바탕 노래, 본바탕의 이야기, 본바탕 사건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춘향가나 흥부가나 부르는 것이요. 다 끝나고 나면 긴 시간 노래를 불렀으니까 마지막에 단가를 하나 불러서 파연곡처럼 단가를 하나 부르는 이런 형식의 공연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기록밖에 없어요. 이게 문희연 잔치의 이 소리, 잔치를 자세하게 기록한 송만재에도 이 부분이 좀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없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18세기 인물 안타깝게도 이 한 사람 외에는 뭔가를 다룰 만한 존재가 없어서 이거 정말 현대문학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드시겠는데 그 5, 60년 시기에 한 명의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일단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 하디를 놓고 17세기로 과감하게 다시 이제 올라가면은 박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남 이름도 재미있는데 성이 박씨고 이름이 남씨인지 성은 없고 그냥 이름이 박남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처음 박사 논문에 이 인물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때 이 인물이 우리 교장각에 있는 나르청 등록에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뒤에 사진실 선생이 나르청 등록에 전라도 김제 제인으로 이름이 나온다는 걸 밝혔어요. 사진실 선생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요절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더 많은 연구 업적을 냈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전라도 김제 제인 명단에 박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박남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연극 연희자예요. 연희자. 단막극 연극을 잘하는 사람. 북한에서는 그걸 화극이라 그러는데 고려시대 때도 그런 단막극이 많이 있죠. 조선시대 전기까지 단막극이 적석 연기입니다. 적석 연기를 이제 하는 인물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여기저기 자료에 나와요. 소재 이이명이라는 분의 기록에 이분이 늙어서 더 늙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뭔가를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기록한 것 중에 뭐 소설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근데 그 기록에 이 박남이 나와요. 이이명이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김만중의 사위입니다. 김만중의 사위인데 이분이 이제 뭘 이야기를 했냐면은 박남이 어떤 문의원에 초청되어 가가지고 인조 반정의 1등 공신인 이기를 흉내내어 가지고 김상은을 웃겼다. 이건 이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이 창우들의 제일 큰 이제 기능이 뭐냐면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 원래 저 중국 쪽 기록이나 우리 쪽에도 왕이 이런 이 광대들을 가까이 해요. 왜 가까이 하느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정치적 일로 머리 아플 때 이 사람 옆에서 우스개를 해가지고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웃겨야 되는 거예요. 웃겨야 되는데 웃겨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풍자도 해요. 민간에 있는 일들이 임금에게 전해지지 않으면은 이 광대들이 옆에서 그거를 설정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임금에게 풍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잘 먹혀들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또 기지를 부려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이게 광대가 갖추어야 될 자질입니다. 웃기고 풍자하고 위기에 빠지면 빠져나와야 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겨야 되는데 김상원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병자호란 때 척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주 심양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다 올 정도로 꼬장꼬장한 이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잔치에 가서 아무리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다 절대 웃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문희연을 베푸는 주인이 오늘 김상은 대감이 올 거다. 너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양반을 웃겨라. 웃겨라. 그래서 박남이 온갖 쇼를 해도 웃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배꼽을 빼고 웃어도 이 사람은 절대 웃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로 내세운 게 인조방정의 공신인 서인 정권을 세운 최초의 인물인 거죠. 이기가. 김창은 다, 이제 상은 다 서인 정권인데. 이기의 흉내는, 이기는 뭐냐면 평상시 시간만 나면은 상소문 쓰는 게 버릇이에요. 상소문. 굉장히 그 당시 양반들한테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남이 상소문 쓰는 흉내를 해가지고 종이를 들고 임금 앞에 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상소문을 읽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기를 흉내 내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김상은조차도 웃었다. 이게 이제 키 포인트예요. 그것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기를 흉내내어서 김상은을 웃기다. 이거예요. 키 포인트는. 그래서 이명이 이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박남이 이제 떡하니 동장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덕으로 국문학계에 박남이 나타나게 된. 안 그랬으면은 뭐 나라청 등록에 수많은 죄인 속에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이 기록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이명은 김상은하고 그렇게 시간적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때 내려와서 이제 구수원이라는 양반이 이순록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일종의 야담책을 이제 썼어요. 여기에는 이야기가 바뀌어가지고 역시 또 서인의 유명한 유학자, 성리학자인 도안 이제라는 양반을 골려먹은 일화를 딱 적어놨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이 김상은의 그 살았던 생존 시기하고 이제가 살았던 시기를 따져보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일어날 수 없는데 워낙에 이제 박람이 이런 웃기는 일들을 잘 하니까 다시 박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꼬장꼬장한 유학자를 골려먹은 이야기로 이제 이게 변형된 것 같습니다. 이제가 사랑에 있는데 박람이 미리 주막집에서 선비들을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과거 때 올라가다가 또 상황이 과거 때 관련되어 있어요. 과거에 학교 보기 위해서 선비들이 서울로 올라가다가 이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주막에 이제 갔는데 선비들이 뭐 이제 모여서 이 동네에 이제 선생이 사시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박람이 선비님들 제가 그러면 이제 선생을 한번 골리고 올 테니까 내기를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또 유생복장을 하고는 박람이 찾아가서 다짜고 찾아가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의문점이 있어서 선생님께 여쭈어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라고. 노노 무장의 관자 5륙과 동자 6,7을 데리고 정자가 바람 씌우러 가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물어봤어요. 관자 5륙인가 동자 6,7인 뭐 그냥 대강 뭐 몇 명 데려갔다는 뜻으로 우리가 다 해독을 하는데 이재 선생도 뭐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6이면 30이고 6, 7이면 40이니까 72명 아닙니까? 이런 거야. 이제가 뭐 이런 놈이 있나 싶은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체명상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그게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얼버무리고 돌려보냈어요. 이제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한 이제가 어떤 이런 인간이 있는가 싶어서 이제 한참 뒤에 전라도에서 온 유생이 있길래 물었어요. 그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박남이라고 하니까 그 당신 동네에 박남이라는 선비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 전라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테 무슨 저 논에 대해서 묻고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다니까 그 사람은 유생이 아니고 그 놈은 창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라도 집에서 유명하니까
어떻게 생긴 건지 다 아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구수은의 이순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야담집인 개서야담가 김은총화에도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문희연만 불리면은 누구나 박람을 데려가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해서 어떤 이 양반 대갓집에서 문희연을 하는데 데려온 광대가 영 솜씨가 안 좋아서 아니 왜 이런 인물을 데려왔느냐 박람을 데려와야 하니까 박람이 어딘지 알아보니까 어디 무반집에서 공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를 이제 해놨어요. 박람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배우였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순록 기록입니다. 구수원이라는 양반이 기록한 이 이순록 기록인데 이명의 기록에는 우인이라고 그랬어요. 우인, 즉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우자는 아까 뭐 배우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헌희로 이름 났다. 헌희. 제가 이 기록을 이제 찾아가지고 언급을 하는 그러니까 뒤에 이두연 선생님이 저한테 그거 일종의 과거 합격하면은 이 광대들이 선비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유자 노름이 있는데, 즉 선비 노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헌은 바친다는 뜻이니까 임금이나 아니면은 이런 자상가에게 자기 놀이를 보여서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헌의로 이름 났다고만 했는데 이순록이 오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제일 앞에 먼저 이 박람을 소개할 때 명창으로서 이렇게 뜻하네요. 처음부터 명창으로 노래를 잘하여 국내의 이름을 떨치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대로 능히 사람을 울리고 웃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저는 판소리 전공자니까 이거 뭐 바로 이거 판소리다 이렇게 무조건 뭐 단정하고 말하는데 물론 뭐 울리고 웃기는 게 판소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노래로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것은 뭐 슬픈 노래를 불러서 울리고 또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웃기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하나의 노래로 울리고 웃기는 것은 판소리가 장점이기 때문에 이게 판소리도 말하자면은 이 박람이 했지 않았을까. 즉 18세기에는 이 박람이 우인이면서 창부로 기억이 됐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겁니다. 18세기에 기억되는 박람은 뭐냐 하면은 창부이자 우인이다 이거죠. 예. 즉 이 사람이 그러니까 17세기 사람이니까 여기 1626년에 기록이 된 존재니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안 적어놔서 분명히 17세기 초엽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국가적인 행사에 나래도감이니까 국가적인 이 행사에 동원된 전라도 출신 제인이기 때문에 이 인물은 17세기 초엽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18세기 자료에는 우인이면서 창부로 기억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판소리 창자는 창우 집단의 레퍼토리로 문화되어 온 거다. 창우 집단의 레퍼토리로서 새롭게 뭔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판소리의 담당자, 판소리를 부르기 시작한 사람은 창우 집단이고 그게 말하자면은 이 우인인 박람이 이 노래를 잘하는 것에서 그것도 제가 제 입맛이 맞게 명창이고 능히 사람을 잘 울리고 웃긴다는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우 집단이 17세기에 새로운 레파토리로서 판소리를 개발한 것이 아닌가. 17세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따로 따져봐야 될 문제들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은 19세기에
판소리와 줄타기의 협동 공연을 문헌 기록과 그림으로 확인을 해서 이 두 예능인이 상당히 친연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소리가 계속 발달을 해가지고 단독 공연으로 더욱더 발달했다면은 이게 줄타기하고 돌아다닐 이유가 없지요.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이름을 얻었기 때문에 판소리가. 그러나 19세기 마지막 시기까지 이 줄타기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는 이게 태생적으로 같은 집단이고, 또 하나는 19세기 말기까지도 판소리 창자들은 사실은 제인 집단 속에 분류가 되어 있었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관리가 되기를 그렇게 같이 관리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예능은 자유롭게 좀 더 발달한 예능으로 판소리를 했지만은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일반 죄인들과 같은 수준의 그런 것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타기하고 판소리는 상당히 이 합동 공연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오면은 판소리 공연은 중층적으로 단독 공연, 줄타기와 협동 공연, 다른 예술과의 협동 공연 이런 식으로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내내 3일 육아에서 창우와 제인이 함께 연행한 오랜 역사가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18세기 3일 육아에서 공연한 원창의 영산을 조제삼이 판소리 단가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중간 징검다리입니다. 그리고 18세기의 원창이 19세기와 20세기 판소리 창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선배로 기억됐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에 17세기의 우인인 박람이 18세기에는 우인이자 동시에 창부로 기억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종합해 보면은 판소리 창자는 17세기에 창우에게서 이제 나왔다기보다도 창우들이 판소리 창자로 이것도 엄밀히만 전신했다고는 말하기도 좀 곤란한데 판소리 창자를 겸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즉 창우가 새로운 레파토리로 판소리를 부리게 되면서 점차 판소리 단독 연행 방식이 형성되어 갔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판소리의 그러면 음악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은 창우들의 음악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귀결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이보영 선생은 판소리 창우 집단에서 판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일찍이 주장하셨고, 음악적으로도 창우들의 그 음악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뭐 이 그쪽 음악에 대해서는 잘 전문적인 이 분석과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로서는 그것에 선뜻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소리 사설이 장편 서사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짤막한 노래, 덕담이라든가 길지 않은 노래들이에요. 이게 그 노래들하고 이제 다른 거죠. 예, 장편의 서사시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죠. 장편의 서사시. 그런데 국문학계에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하나는 설화에서 왔다. 설화. 설화에서 왔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은 판소리는 소리꾼이라기보다도 이야기꾼이다라는 쪽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고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를 붙였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판소리가 예술로서 발달한 거는 음악이 더 고도로 발달해서 음악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묘한 이제 경계선이 중간에 있는데요. 설화에서 판소리로 왔다. 그 다음에 판소리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이제 파생됐다. 이게 이제 오래된 가설입니다. 이게. 근데 설화에서 바로 판소리로 왔겠느냐?
즉 이 창우들이 설화를 가지고 긴 이야기, 노래로 부르는 이야기를 만들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또 하나 남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창우 집단이 판소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레파토리로 이제 넣어서 자기들의 사회적인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수입을 늘리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 판소리라는 서사시를 노래로 부르는 것도 바로 설화에서 서사시로 이렇게 가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서사시에서 힌트를 얻어서 기존의 서사시의 작시법, 즉 작법을 참고해 가지고 긴 노래를, 즉 긴 이야기 노래를, 서사시를 짰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이치에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판소리 이전에 서사시가 뭐냐?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사민요가 있어요. 농민들이 부릅니다. 서사민요. 지금은 다 있죠. 이제 서사민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사시가 서사무가입니다. 서사무가는 훨씬 역사가 오래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판소리는 기껏해야 17세기에 등장했는데 서사무가는 훨씬 그 이전에 부터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서사무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서사무가는 논외로 하고 판소리 광대들이 설화에서 긴 서사시를 짜는 그런 굉장히 진한한 작업을 천재적으로 했다. 이게 그게 더 설득력이 있겠느냐? 아니면 서사무가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판소리라는 장편 서사시를 만들어낸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가설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와 서사무가는 같은 점이 있어요. 음악은 물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긴 서사시를 노래와 말로 공연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경우 창우들은 이 무당들 집안 출신들입니다. 무부들입니다. 무부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여성인 무당이 공연을 하죠.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면 이제 남편인 무부들 또는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제비라 그래서 반주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한 가족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들은 악기를 하고 여성들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굿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남자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판소리 창자가 됐어요. 근대 초기의 명창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우와 무부는 같은 혈련 집단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가면은 제인청이라고 이제 전국적인 제인 광대들의 조직이 있는데, 이 제인청들이 지방에 가면은 뭐 이름이 광대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인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청, 신을 모시는 청이다. 그러니까 그 주력 멤버들은 이제 무속 집단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창우들은 태생적으로 무속 문화하고 굉장히 친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서사무가의 서사문법에 굉장히 익숙했다라고 이제 봐야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편 서사시에서 판소리라는 새로운 장편 서사시가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문학적인 점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판소리들이 그 관련된 기반 설화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설화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기존 설화들을 짜가지고 조직할 때 그 조직법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하자면 이제 서사무가에서 오는 조직법이죠. 큰 서사틀을 만드는, 큰 서사틀의 문법은 서사무가에서 오고 세부 디테일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들은 이제 개별 설화에서 오는 겁니다. 춘향전에도 엄청난 그 하위 설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것들을 가지고 설화를 이야기하여 중국서 뭐 오면 중국 기운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뭐
한강의 시발점이 어디냐? 그럼 제일 멀리 한강 저 마지막에서 제일 먼데 찾지만 그렇다고 거기 물만 한강물이 아니잖아요. 다른 이제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도 다 한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한강의 줄기가 문제지 그 세세한 그 저 시냇물이 다 무슨 저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라고 하는 이 장편 서사시를 짜내는 문법 체계는 어디서 왔겠느냐? 그럼 그게 이제 이미 그러한 작시법이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것이 서사무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창우 집단들이 이 무가 집단들하고 친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는가. 그럼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 창우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노래들 중에서 판소리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작품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있는데 뭐 제가 거기에 완벽하게 통할되지는 못합니다만은 또 완벽하게 이 창우들의 노래가 17, 8, 9세기의 자료들이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일부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것들로는 이 서사시를 즉 판소리를 설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제 강연은 판소리의 창자의 기원을 뭐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자료들을 재검토하고 또 제가 놓쳤던 자료들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미 옛날부터 이런 주장 쪽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주장을 좀 더 새로운 자료 해석과 또 보충 자료를 통해서 강화를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전에는 제가 이게 공연 방식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접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접근을 한 것이 뭐 좀 새로운 이야기라면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좌는 내일 그러니까 2월 22일, 23일 2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됩니다. 내일 강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성기련이라고 하고요. 그 선생님 책으로도 다 읽은 내용들이 또 있었지만 직접 강연 들어서 훨씬 더 흥미롭고 좋았는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 아까 파연곡 말씀하셨는데요. 네? 파연곡. 네. 네, 네, 네. 그 혹시 그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먼저 부르는 단가 우리가 이제 그 영산이라고 하는 불렀던 곡, 그게 이제 단가로서 이제 지금도 전해지는 곡이고, 파연곡은 사실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같이 짧은 단가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어떤 뭔가 음악적인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노랫말의 특성, 노랫말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지, 혹시 뭐 이번에 이제 강의하시면서 그 자료 발견하고 하신 생각이라고 했지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제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건데 혹시 선생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게 단가를 왜 영산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선생님 오늘 말씀 안 하셨지만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질문하신 분은 언대 국악과의 성기련 교수입니다. 국악 이론하시는 분입니다. 뭐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게 아니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선생님이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산이 왜 이름을 썼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저로서도 왜 그렇게 썼는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소리 가사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영산이라는 이름에 대한 긴 기악곡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게 그것도 미스테리고 뭔가 이제 어떤 뭐 제의적인 어떤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연곡도 저는 이렇게 이제 아까 중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파연곡은 파연이라는 말은 뭐 여러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주최자가 뭐 잔치를 끝낼 때는 놀이를 끝낼 때는 파연곡을 아래라 뭐 파연곡 올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지금 이제 김명훈의 시가 들어온 거는 그 노래 가사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그날 놀이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치 연인들처럼 서로 보기를 원하는 사이니까 우리도 다음에 또 잔치를 기약하자라고 끝내는 그 말이 이제 노랫말이 맞기 때문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판소리에도 그게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런데 다른 판소리 공연 자료에서 무슨 파연곡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건 또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무슨 자료가 출연하기를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다른 질문 온라인에서 또 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줌에서 질문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요. 오늘 들으시면서 뭔가 의문을 가지시고 질문거리를 가지신 분들은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